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 우화입니다. 지은이 류시와 펴낸 곳 연금술사입니다. 이 우화집은 폴란드의 작은 마을 헤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에서 소재를 얻어와 새로 쓴 우화들과 그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작가가 새롭게 창작한 우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롤로그와 창작한 우화 45편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책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믿는 바보들의 마을 헤움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려줍니다. 우화는 두 천사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신은 첫 번째 천사에게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영혼들을 모아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영혼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임무는 어리석은 자들을 모아오는 것이었는데 어리석은 영혼이 셀 수 없이 많아 자료에 담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자료가 가득 찾아 천사는 신이 있는 곳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산 정상을 가까스로 넘는 순간 천사는 자료의 무게 때문에 날개의 통제력을 잃고 휘청거렸고 키 큰 소나무의 뾰족한 솔잎에 찔려 자루 밑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자루 안에 있던 영혼들이 일제히 쏟아져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바보들이 한 장소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바보들의 마을 헤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기 집으로 여행을 떠난 남자. 한 번은 헤움의 부자 상인이 일주일 동안 바르샤바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아름다운 상점과 높은 건물과 볼거리들 즐비한 경이로운 도시에 대해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다. 신발수선공 슐로모는 질투심 때문에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의 눈으로 그 위대한 도시를 직접 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슐로모는 가난하지만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다른 도시, 다른 장소를 꿈꾸었다. 헤움에서 태어나 헤움에서 자라고 헤움에서 결혼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헤움에서 배웠지만 헤움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언젠가는 긴 여행을 떠나는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런데 슐로모에게는 천성이 게으르고 잠이 많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게다가 행색만 신발수선공이지 변변한 가게도 없이 아내 골다의 생활력에 의지해 살고 있는 터라 여행은 말 그대로 공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자 상인의 여행담을 지겹도록 듣고 난 후부터는 다른 어떤 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반드시 바르샤바에 가야만 해. 오직 그 생각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도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다. 마음속에는 그 경이로운 도시를 직접 여행하는 상상뿐이었다. 아침에 슐로모는 아내에게 선언했다. 나는 바르샤바에 갈 거야. 아내 골다가 말했다. 그 먼 곳을 무슨 수로 가겠다는 거야. 장거리 여행은 잠이 많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가 시장에 채소 팔러 다녀올 동안 집에서 애들이나 잘 보고 있으셔.
슐로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난 바르샤바에 꼭 가고 말 거야. 어처구니 없어하며 아내가 물었다. 바르샤바에 가서 뭘 할 건데? 슐로모가 말했다. 그럼 헤움에선 내가 뭘 하는데? 어차피 하는 일이 없긴 마찬가지야. 아내가 다시 물었다. 여비는 무슨 수로 마련할 거야? 돈이 없으면 바르샤바까지 걸어서 가겠다며 슐로모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내가 비웃으며 말했다. 가뜩이나 낡은 신발이 금방 닳아서 구멍이 날 텐데? 그렇다면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가겠다고 슐로모는 주장했다. 아내가 다시 말했다. 얼마 못 가서 지쳐 쓰러질 텐데도? 슐로모는 그런 건 상관없다고 말했다. 골다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들이 깨기 전에 빵 한 덩이와 치즈 한 조각, 양파 하나를 챙겨 길을 떠났다. 헤오메는 바르샤바 길이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슐로모는 그 길이 이름 그대로 바르샤바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거대한 도시를 만난다는 설렘으로 생전 처음 떠나는 여행에 대한 흥분으로 하늘을 날 것만 같았다. 이내 집과 가게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처음 보는 강과 들판이 나타났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모두 낯선 얼굴이었다. 새로운 풍경에 취해 발에 차이는 돌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걸은 끝에 슐로모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두 갈래 길에 이르렀다. 허기도 달래고 앞으로 남은 여행을 위해 잠시 낮잠을 자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그때 문득 한 가지가 염려되었다. 만약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향 감각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어느 쪽이 바르샤바로 가는 길이고 어느 쪽이 헤움으로 가는 길인지 모를 수도 있어. 방향을 혼동하지 않게 신발이 바르샤바 쪽을 향하도록 놓아둬야겠어. 그래서 신발코는 바르샤바를 향하고 뒤꿈치는 헤움을 향하게 해서 길 한복판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그런 다음 빵 한 조각과 치즈와 양파 반쪽을 먹고 나서 나무둥치에 기대어 곤히 잠들었다. 슐로모가 잠든 사이 그 근처에 사는 이발사가 우연히 그것을 지나다 길에 놓인 신발 한 켤레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내 발에 잘 맞겠군.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신발을 주워들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낡고 깔창에서 고약한 냄새가 풍겼다. 이발사는 이마를 찌푸리며 세상에 누가 이런 누더기 신발을 신겠어 하고 땅에 던져버렸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공교롭게도 신발코가 헤움을 향하게 되었다. 잠에서 깬 슐로모는 자신의 신발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고 내심 미소 지었다. 난 정말 머리가 좋아. 바르샤바가 어느 방향인지 신발코가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잖아. 신발끈을 졸라매며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기분 좋게 신비의 도시를 향한 여행을 계속했다. 속도를 내어 걸어서 그런지 몇 시간 걷지 않았는데도 빵 굽는 냄새, 전 부치는 냄새, 수프 끓이는 냄새가 풍겨왔다. 꿈의 도시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 외곽에 들어선 슐로모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깜짝 놀랐다. 그는 탄성을 지르며 말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바르샤바는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야. 내가 사는 헤움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자신은 분명히 아침 일찍 헤움을 떠났으며 바르샤바를 향해 하루 종일 걸었다. 따라서 헤움으로 되돌아왔을 리는 결코 없었다. 이 말을 긁으며 곰곰이 생각한 끝에 슐로모는 답을 얻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다라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떠오른 것이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도시 안으로 걸어 들어간 슐로모는 실로 경이로운 광경과 맞닥뜨렸다. 해움에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빵가게가 나타나고 유리 너머로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안녕?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슐로모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바르샤바의 빵장수가 어떻게 해움의 빵장수와 똑같은 얼굴일 수가 있지? 유리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는 몸짓도 똑같아. 정말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같군. 모든 일이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길가의 나무와 풀들도 놀라울 정도로 익숙했다. 마치 여러 번 꾼 같은 꿈을 다시 꾸는 기분이었다. 좀 더 걸어 들어가자 더 놀랍게도 공중 목욕탕이 나타났다. 세상에, 해움의 공중 목욕탕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입구와 간판까지 똑같아. 더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놀라움은 커져만 갔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해움 사람들과 똑같이 닮았고 해움의 라비와 똑같은 라비가 있었다. 문득 슐로모는 자신이 눈에 많이 익은 골목에 서 있음을 알았다. 이 길은 우리 집으로 가는 골목과 매우 닮았어. 그리고 저길 봐. 저 집은 우리 집과 아무 차이가 없어. 페인트 칠이 벗겨진 것도 똑같아.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 가까이 다가간 슐로모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다.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생겼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루 종일 걸어서 바르샤바에 도착했는데 해움과 똑같은 모습이고 우리 집과 똑같은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 뜰에서 모이를 쪼는 닭들의 깃털마저 똑같아. 점점 더 무서운 느낌이 들 때 한 여성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소리쳤다. 슐로모, 얼른 안으로 들어와. 저녁 준비 다 됐어. 슐로모는 눈과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여성은 아내 골다를 너무나 똑 닮았으며 골다만이 낼 수 있는 고음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더 기절할 일은 그녀 남편의 이름도 자신과 똑같은 슐로모라는 사실이었다. 슐로모는 머리를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의 가구 배치까지 자신이 사는 집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이들은 해움에 두고 온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버릇이 없었다. 티격태격하고 징징거렸다. 그리고 요람에는 얼마 전 태어난 자신의 쌍둥이 딸을 똑같이 복제한 두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지? 이건 우연 이상이었다. 촛불을 밝힌 자신의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니 해움에 있는 집과 식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그럼에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다. 바르샤바가 해움과 똑같은 모습이고 이 집과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엄마가 해움에 있는 자신의 집과 아이들과 아내를 정확히 닮았지만 이 집을 함께 소유하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이며 사랑하는 아내 골다와 똑같이 생긴 여성과 결혼한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 집에 사는 슐루모라는 남자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 남자도 자신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도 그날 아침 여행을 떠났다고 했다. 그래서 슐로모는 그가 나타날 때까지 그 집에서 지내며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는 사이 그 집의 아이들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아마도 그를 보니 그들의 아빠가 떠오른 모양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슐로모는 전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잠이 많은 신발 수성공이었지만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자신들이 아는 슐로모와 혼동할 때마다 그는 말하곤 했다. 나는 당신들이 아는 슐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그곳에도 당신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곳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이 바빠서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렸지만 슐로모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같다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내와 똑같이 생기고 이름도 골다인 여자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이따금 공상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슐로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언제 이 집에 돌아올까? 그가 돌아와야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텐데 왜 오지 않는 것일까? 내 진짜 아내 골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바르샤바에서 해움으로 여행을 떠난 또 다른 슐로모와 살고 있을까? 그런데 난 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지?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마을도 이곳과 똑같다면 온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해움인 걸까? 그렇다면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슐로모는 아직까지 해움의 자기 집과 똑같이 생긴 바르샤바의 그 집에서 살고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나무. 해움은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 한때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적 있는 폴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마을이었다.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크고 도시라고 하기에는 작은 은행과 영화관과 도서관과 관공서와 소방서 등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곳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 루블린이라는 대도시가 있고 더 가까운 곳에 부제시치와 자모시치 같은 소도시가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그곳에서 구할 수 있었다. 그곳에 없는 것들은 천국에서 구하면 된다고 그들은 믿었다. 해움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들의 특별한 지혜 때문이었다. 해움 사람들은 모두가 현자였다. 적어도 그들 자신은 그렇게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자부했으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는 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들 자신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 말할 때면 그들은 곧잘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하곤 했다. 해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마을을 사랑했다. 이웃을 사랑하고 광장과 회당과 학교와 가족을 사랑했다. 마을을 둘러싼 숲과 강과 나무들도 사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특별한 지혜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어느 여름 뜨거운 태양이 날마다 내리쬐었다. 여러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다.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우물물도 떨어져 갔다. 텃밭의 채소들은 시들고 새와 동물들도 갈증에 허덕였다. 비 소식 없이 또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무척 걱정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물을 구할 수 있지? 살려면 물이 필요해. 그들은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을 한가운데 광장에 모였다. 현자들에게 가서 물어요. 라엘라가 소리쳤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 만큼 지혜로웠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현자 중의 현자들로 구성된 의회를 소집할 생각이었으나 그때 우연히 술집에서 나오는 최고 현자 하임을 발견했다. 그곳은 현자들이 종종 모여 갈증을 해결하는 곳이었다. 현자들이라 해도 목이 마른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하임, 물을 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지독한 가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였으며 심각한 문제에는 심각한 생각이 필요했다. 현자 하임은 눈을 감고 수염을 쓰다듬었다. 그것은 그가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하는 습관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서 기다렸다. 하임이 해답을 생각해 내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마침내 하임이 눈을 뜨고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 표정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민이 마침내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잠시 산책을 합시다. 하임의 말에 체면이 걸린 듯 다들 침묵 속에 하임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광장을 지나고 회당 앞을 통과하고 빈 양동이를 놓고 개 2마리가 싸우는 공동 우물을 지나쳤다. 랍비의 집들에서는 거위들이 물 달라고 시끄럽게 울고 공원에서는 식물들이 갈색으로 말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긴 행렬을 이뤄 마을 건너편에 자리 잡은 숲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이 숲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임이 다시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주위를 둘러보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그 말에 모두가 위를 올려보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라헬라가 말했다. 나무들이 보여요. 여인숙 종업원 페렉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내 눈에도 나무가 보여요.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사방에 나무들이 있어요. 하임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우리의 숲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모두가 동의하자 하임이 재차 물었다. 마을 안에는 어떤가요? 그곳에도 나무가 많지요? 사람들이 힘주어 대답했다. 네, 아주 많아요. 그가 다시 물었다. 그리고 나무 종류도 매우 많습니다. 안 그런가요? 맞아요. 소나무도 있고 전나무도 있고 떡갈나무와 미루나무도 있고. 잠깐. 하임이 손을 들어 말을 끊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렸다. 해엄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자를 존경할 줄 알았다. 더구나 지금은 끔찍한 가뭄으로부터 벗어날 해결책을 들으려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임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 우리는 나무를 비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리고 비는 나무라고 부릅시다. 자, 주위를 둘러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풍부한 비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들은 온통 비에 둘러싸여 있었다. 현자 하임이 다시 물었다. 여러분, 주위 모든 것에 무엇이 보이나요? 비요! 모두가 합창하듯 소리쳤다. 우리는 온통 비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제 지긋지긋한 가뭄이 끝났어요. 그렇게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고 다시 행복하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뭄의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그들 모두 자신들의 현자를 더없이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려 지붕이 새고 강이 넘쳤을 때는 현자 하임의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비를 나무라고 부르며 마음을 놓았다. 정의를 구합니다. 해움의 주민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동일한 부를 소유했던 시절이 있었다. 모두가 거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던 평등한 시대가 누군가는 조금 더 적게,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이 갖긴 했어도 식량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옷은 겨울에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그리고 집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사생활을 지킬 정도만 소유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바깥 세상을 물들인 변화가 해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소유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한두 집이, 그 다음에는 대여섯 집이, 또 그 다음에는 더 여러 집이 부자가 되었다. 그들 중에는 사업이 커져서 성공을 거둔 집도 있지만 미국으로 이민간 사촌이 보내주는 온갖 사치품을 누리는 이들도 있었다. 이는 작은 논밭에 의지해 살아가거나 품삯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해움의 나머지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 어디에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해움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었고 높이도 달라졌다. 그들은 갈수록 고개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자신의 높은 코끝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더욱 왜소해지고 주눅이 들었다. 그들의 힘없는 목소리는 부자들의 높은 귀에까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도 그들은 스스로가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꼈다. 그러다 보니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회당에서 예배를 볼 때 설교단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는 부자들과 점차 뒷자리나 구석자리로 밀려나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말없는 긴장이 일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랍비가 특히 우려한 문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신과 다투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질 낮은 음식과 옷에 대해 불행한 감정을 느꼈으며 자신들에게 그런 무의미한 삶을 준 신에게 분노했다. 그들의 순수했던 행복은 끊임없는 절망과 불만으로 변했다. 해움 사람들의 일반적인 느낌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 더 이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부턴가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소집되고 현자들이 모였다. 해움의 절실히 필요한 정의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를 놓고 이랫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마침내 의회는 해움 사람 2명을 미국으로 보내 정의를 구해오기로 결정을 내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는 정의가 많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2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의회의 대표 베렉은 그 2 사람이 상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래도 그들의 머리가 상업적인 거래에 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회의 최고 현자 하임이 말했다. 성공한 상인은 해움에 정의가 없다는 사실에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사업을 접고서 자신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을 것을 구하러 먼 길을 떠나고 싶어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모두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임이 제안했다. 마부 이이에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행을 많이 한 자라서 낯선 도시에 가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현자 모르데하이가 말했다. 양복쟁이 이체크를 함께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이체크는 매우 실질적인 사람이어서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만드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의 적임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의 동의하에 2명의 특사가 선정되었으며 아울러 공금에서 150달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마부 이이엘과 양복장이 이체크는 돈과 정신으로 무장하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 보스턴 항구에 도착해 배에서 내리자마자 두 사람은 좋은 가격에 정의를 구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확신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정의를 살 수 있는지, 무게로 파는지 길이로 파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묻기 시작했다. 보스턴 상인 2명이 항구 근처에 앉아 있다가 둘의 떠들썩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해움 여행자들을 속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좋은 하루입니다, 선생들. 어디서 오셨소? 한 상인이 우연을 가장하고서 물었다. 오, 당신들도 좋은 하루이기를 기원합니다. 이엘과 이체크가 한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는 때로는 폴란드 영토이고 때로는 러시아 영토인 곳에 위치한 해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어쨌거나 이곳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다른 상인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폴란드든 러시아든 지구 반대편에서 이 먼 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요? 여기에 오래 머물 계획이요? 아, 아닙니다.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신이시여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긴급한 일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갈 계획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 보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토록 먼 길을 온 것을 보면 말입니다. 무슨 일인지 우리가 알면 안 될까요? 물론 되고 말고요.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을에 필요한 정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전에는 정의가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를 보충해야만 합니다. 혹시 당신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들은 이곳의 상인들과 상점들을 잘 알 테니까요. 듣고 보니 당신들은 정말 우연히도 적임자를 만난 듯 합니다. 우리가 마침 정의를 창고 한가득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당신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로서도 더없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엘과의 체크는 뛸 듯이 기뻐하며 100달러를 내고 정의를 큰 나무통으로 한가득 구입했다. 그리고 단단히 밀봉된 통을 싣고 지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라탔다. 항해 중에 두 사람은 갑판 아래 어딘가에 실려있는 정의가 걱정되었다. 그들은 선장에게 그것이 공금으로 구입한 것이니 자신들 곁에 둬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선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신의 가호 아래 아무 문제 없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마침내 해움에 돌아왔을 때 그 역사적인 개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주민 전체가 광장에 모였다. 그러나 랍비와 의회 대표 베렉이 나무통을 여는 순간 모두가 경악했다. 정의가 있어야 할 통에 썩은 생선이 철철 넘치게 담겨 있었다. 베렉은 즉시 선언했다.
긴 여행 때문에 정의가 부패한 것이라고. 그리고 여인숙주인 레이조르는 오늘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의는 오직 부패한 정의 한 종류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모두가 그 말에 격하게 동의했다. 최고연자 하임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우리가 구입한 정의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는 세상 어디에서나 정의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만의 정의를 해움에 세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긴급히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안식일과 주기를 제외하고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다. 긴 토의와 숙고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부터 해움에서는 모든 음식과 옷에 최고급이라는 상표를 붙인다. 그리고 회당의 모든 좌석은 설교단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지정한다. 바보들의 인생 수업. 시대가 변하면서 해움에도 정치적 야망을 지닌 사람이 나타났다. 마젤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그는 정치 지도자로 우뚝 섰으며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기를 원했다. 해움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광장 옆에 회당이 있고 그 옆에는 학교, 공중목욕탕, 빵 가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젤이 똑똑한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 대저택이 있었다. 그 건물들 뒤로는 좁은 골목들이 있어 단순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양복장이, 땜장이, 굴뚝 청소부, 신발 수선공, 부족한 주인 등이 그들의 닭과 말과 젖소와 함께 살았다. 그 너머에는 커다란 헛간이 있어서 외지에서 온 방문객이나 여행자들이 말과 마차를 보관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헛간이 있는 곳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맨 먼저 연기를 목격한 마젤의 아내가 학교 안으로 달려가 종을 치며 외쳤다. 불이야, 헛간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즉시 광장으로 모였다. 지도자 마젤이 외쳤다. 얼른 헛간으로 갑시다. 불이 다른 건물로 번지기 전에 꺼야만 하오. 사람들은 서둘러 마을 끝으로 달려갔다. 헛간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목재로 지어진 벽은 안쪽으로 무너지고 있고 가련한 동물들이 불길과 연기에 갇혀 울부짖었다. 헛간 바닥에 깔린 마른 집 때문에 빠르게 불이 번졌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제화공 슈물이 말했다. 헛간을 지키기는 이미 늦었어. 동물들도 구조하기 어렵고 조심성 없는 마구간지기가 담뱃불을 떨어뜨린 거야. 맞아. 생선가게 주인 모투케가 동의하며 말했다. 사방에 마른 짚을 잔뜩 깔아놓은 것도 부주의했어. 미리 올바르게 판단했으면 재난을 막을 수 있었어. 우유배달부 에덱이 말했다.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이미 엎질러진 우유야. 우유에 대해선 내가 잘 알지. 불길이 해움 전체를 삼키기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만 해. 점점 거세져서 다른 건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야. 당신들 말이 옳소. 정치인 마젤이 소리쳤다. 그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도 언제나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서둘러 새 짚을 가져다 불길을 덮는 일이요. 그렇게 하면 헛간 안이 눅눅해질 뿐 아니라 새 짚에 불길이 가려져서 화마가 더 이상 날뛰지 못할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요? 무슨 바보짓을 하려는 거요? 부석상 바르유가 이유를 제기하며 말했다. 그건 전혀 해결책이 못 돼요. 불길을 세워지게 해서 더 파괴적으로 만들 뿐이요.
오, 그렇게 생각하쇼? 영리한 장사꾼 나으리. 마젤이 받아쳤다. 내 해결책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그렇다면 좋소. 어떻게 하면 이 불길을 잡아서 헛간을 원래 모습으로 복구시킬지 당신이 한번 말해보시오. 보석상 바루우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유감스럽지만 이 시점에선 헛간을 되살릴 길은 없소. 다시 짓는 것이 유일한 길이오. 이 지경까지 불길이 커지도록 상황을 내버려둔 우리가 어리석었소. 마젤이 소리쳤다. 당신은 논점을 교묘히 피하고 있소. 나는 불길에서 헛간을 구할 당신의 계획을 물었소. 바루우가 다시 말했다. 유감이지만 그런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소. 전에는 이런 큰 불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화재 진압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소. 우물에서 헛간까지 물을 끌고 올 호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일이요. 모두 줄지어 서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 나른다면 불길이 다른 건물로 번지는 건 막을 수 있소. 다들 들으셨죠? 마젤이 조롱하듯 말했다. 이 반대쟁이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답니다. 몇십 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큰 화재에 대비해 우물에서 헛간까지의 긴 호수를 구입하는 건 순전히 돈 낭비일 뿐이요. 그리고 양동이로 물을 길어 날라 불을 끄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우리의 소중한 양동이를 그런 일에 사용한다면 양동이가 가진 가치를 무시하는 짓이요. 이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하고 당장 내 해결책을 따라야 하오.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소. 옳소, 그 말이 맞소. 어서 행동에 옮깁시다. 마젤의 추종자들이 외치자 다른 사람들도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근처 오두막과 들판에서 마른 집더미를 날라다 헛간의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효과가 있어 보였다. 두껍게 덮은 집더미에 가려 불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검은 연기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와! 사람들 모두 환성을 질렀다. 마젤이 외쳤다. 모두들 보았습니까? 불은 진압되었소. 이제 집으로 돌아가 맘 편히 먹고 마십시다. 하지만 사람들이 채 떠나기도 전에 헛간 안으로 던져 넣은 집 더미에서 새로운 불길이 치솟았다. 불길은 전보다 더 탐욕스러워져서 나무 기둥들을 삼키고 대들보와 지붕까지 무너뜨릴 기세였다. 아하, 마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쳤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빠르고 확고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어서 더 많은 짚을 가져옵시다. 당신 완전히 미쳤소? 혹시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오? 또다시 보석상 바루우가 반대하고 나섰다. 당신의 주장이 실패로 끝났다는 걸 모르겠소? 오히려 화재를 더 키울 뿐이었소. 불은 이제 훨씬 더 위험해졌소. 잘난 체하는 보석상 날이 당신이 화재 진압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마젤이 응수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헛간을 구할 더 나은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했소. 마젤은 사람들에게 2배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했으며 사람들은 근처의 집과 마구간으로 허둥지둥 달려가 더 많은 집더미를 날라왔다. 그리고 2배나 많은 짚을 헛간 안으로 던져 넣었다. 새로 던져 넣은 집더미 아래로 불길이 사라졌다. 마젤은 화재 진압 축하 파티를 지시했으며 회당의 지하 저장고에서 예배에 사용하는 포도주까지 가져왔다. 그러나 병마개를 따기도 전에 새로운 불길이 헛간의 잔해에서 치솟았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 인접한 여관과 오두막까지 화염에 휩싸였다. 더 빨리 움직여,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마젤이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그런 식으로 느릿느릿 집 더미를 가져오면 아무 일도 안 된단 말이야. 얼른 새 집을 투입해야만 해. 하지만 이때쯤 사람들의 불안과 분노도 함께 치솟았다. 그러자 마젤은 자갈이 깔린 길을 걸어 내려가며 투덜거렸다. 좋아, 내가 사퇴하겠어. 내 해결책이야말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나는 믿지만 당신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물러나는 수밖에 없지. 새 지도자에게 불길을 넘겨주도록 하겠어. 그러면서 마젤은 자신을 충실하게 따르는 후배에게 지도자 자리를 넘겨주었다. 새로 지도자 자리에 오른 에우드는 사람들에게 헛간에서 불타고 있는 집들을 꺼내 골목과 건물들 속으로 흩어뜨리라고 지시했다. 그는 외쳤다. 그렇게 하면 열기가 흩어져서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불길이 잦아들고 사그라들 것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불을 다뤄온 준비된 지도자로 불의 분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군. 바르우가 알듯 모를 듯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당신의 미추광이 선배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걸 못 보았소? 지금 당신은 더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소. 에우드가 말했다. 당신은 조용히 하시오. 헛간을 구하고 화재를 진압할 당신의 해결책이나 말하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에는 해결책이 없소. 우리가 할 일은 불길이 더 번지는 재앙을 막는 것이오. 당신은 해움의 적이야. 에우드의 추종자들이 소리쳤다.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걸 모르겠소. 헛간이 무너지고 다른 집들까지 불타고 있소.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이 상황을 방관하란 말이오.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입 다물고 있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선동죄로 감옥에 집어넣겠소. 사람들은 새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헛간에서 불붙은 집과 기둥들과 판자들을 꺼내 사방으로 흩뜨리고 다녔다. 그리하여 이제 나무 울타리와 가축 우리와 판잣집들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불길이 지붕에서 지붕으로 옮겨다니며 집들과 지붕 위의 닭들을 불살랐다. 사람들은 불길을 피해 뒷산으로 피신했다. 산 위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참상을 내려다본 사람들은 발을 구르며 탄식을 멈출 수 없었다. 에우드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졌다. 하지만 마젤과 에우드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쉽게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새 지도자로 해움의 북부 지역을 대표해온 또 다른 정치인을 선출했다. 그는 자신이 장차 해움의 지도자로 나설 경우 지지를 받기 위해 몇 명의 도살업자에게 불량닭 판매를 허가해 부자로 만들어준 인물이었다. 새 지도자는 큰 목청으로 사람들에게 외쳤다. 마을을 구할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재난과 맞서 싸운다면 모든 걸 잃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일심단결해야 합니다. 바로 당신까지도 협력해야 하오. 나는 지도자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광장이 떠나가도록 외쳤다. 더 많은 짚을 가져오시오. 이상은 인생 우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